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위험한 일터는 가난한 마을로 향한다야. 성면이라는 물질은 한때 기적의 광물이라고도 불리웠거든. 그런데 이런 성면은 사실 1급 발암 물질이야.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쉽게 성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지. 한때는 성면이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됐거든.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면이 제거됐지만 아직까지도 성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 일본 성면은 1969년에 아시아 여러 지역에 성면 공장을 설립하게 돼. 왜 굳이 일본에도 안 짓고 다른 아시아 지역에다가 짓냐고?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성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밝혀져가지고 규제가 엄격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나마 규제가 약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던 거지. 부산의 제일화학은 일본 성면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설립한 성면 공장이야. 공장이야. 공장에서는 성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시켰어. 그렇다면 과연 이 성면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건강은 어땠을까?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성면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그로 인한 산업재해는 19년이 지난 1990년까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 물론 이런 결과가 성면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건강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 딸랑 마스크만 하나 쓰고 이제 하루 종일 1급 발암물질에 노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건강하기가 힘들지. 아니나 다를까 성면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하게 돼. 그 후 우리나라도 2009년에서야 뒤늦게나마 성면 사용이 금지되게 되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성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성면이 없어. 적어도 이 한국에 사는 우리들만큼은 성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한국에서 없어진 이 성면 공장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 성면 공장들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로 이전했을 뿐이야. 인도네시아는 아직 성면에 대한 대응책이나 정보가 부족하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성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마 다음 피해자가 될 거야. 한국은 성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다른 나라로 떠넘겨버렸다는 점에서부터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 마치 터지기 직전 폭탄을 이제 터지기 직전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하는 폭탄 게임처럼 말이야.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 황유미 씨는 삼성전자에서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세척 작업을 하는 일을 했어. 그런데 이분이 백혈병에 걸리게 돼. 그 이후 황유미 씨와 2인 1조로 같이 일했던 이수경 씨마저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지. 그리고 2달 만에 사망하게 돼. 이건 엄연한 산업재해야. 왜냐면은 같은 일을 한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질병을 겪었으니까. 노동 환경이 좋지 못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면은 납득하기 어렵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부인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시민단체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노력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지만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아시아 여러 지역에 20곳이 넘는 공장을 세우고 있다고 해. 그리고 그곳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취약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언제 어디서 제2의 황유미가 나올지 모른다는 상황이란 거지. 지금 같은 폭탄 돌리기가 계속된다면 이 폭탄을 계속해서 내려받는 사람은 누굴까? 나는 아마 가장 규제가 약하고 인건비가 싼 그런 가난한 마을의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도 알다시피 노동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안전이야. 기업의 이익이나 효율성 등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가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딘가에서 또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몰라. 이렇게까지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는, 그리고 기업은, 그리고 우리들마저도 노동자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접해줘야 한다는 거지.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접해주는 것만이 아마 이런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은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학교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니? 나는 주로 보건실에 가거나 심한 경우 조퇴를 하거든. 그렇게 좀 쉬다 보면은 몸이 나아지더라고. 우리들은 대부분 아플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휴식을 갖잖아. 그런데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어. 정규직은 회사에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 하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하지.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임시로 고용됐거나 고용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해.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해고의 불안 속에 있어. 김승섭 작가는 노동자 26,000여 명을 분석해서 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조사하는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지난 1년간 몸이 아픈데도 참고 일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그 빈도가 2배 이상 높아. 또한 이번에는 직장생활 도중 몸이 아파서 직장 일을 하루 이상 쉬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렇다라는 답변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30% 이상 적었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이 일하지만 덜 쉬는 거야.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해고될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해고될까봐 아무리 아파도 참고 견디면서 일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일한 사람들이 건강하기가 힘들잖아. 전문가들은 이렇게 참고 버티면서 일한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해.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에서는 그걸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은 그 질병의 책임을 그냥 개개인에게 떠넘겨버리면 쉬운 일이잖아. 그렇다면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정규직이라고 해서 정말로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앞으로 2년간 자신의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 그 질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48%가 그렇다라고 답했지. 나름 보장된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정규직마저도 고용의 불안 속에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고용 불안 속에서 있었을까? 1997년은 IMF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가 있었어. 이때 기업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정리해고했지. 그때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이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엄청나게 많았어. 그 사건을 이유로 이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매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용 불안이 곧 자살로 치닫기도 해. 현재 한국의 20, 30대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자살이야.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은 이 1997년 IMF 이후지. IMF 이후 한국의 자살률이 2배 이상이나 증가했거든. 나는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게 기업에서 오직 노동자들을
기업에서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기 때문인 것 같아.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회사에 돈이 되는 사람은 남겨두고 돈이 되지 못할 사람은 해고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참고 버티면서 일을 하는 거야. 자, 5챕터의 제목은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아프다야. 의사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잖아. 그런데 과연 정작 의사 본인의 건강은 어떨까? 외국에서는 주 4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장기간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평균적으로 주 9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무려 해외에서, 이제 외국에서 장기간 노동으로 규정하는 기준치의 2배나 되는 수치야.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은 건강할 수 있었을까?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직업군을 갖고 있는 이제 노동자 집단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진이 요통으로 고생할 확률이 9배, 그리고 불면증이나 수면장애에 시달릴 확률이 2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 또한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도 4배 이상 높았지. 이렇게 이제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런 의료진들이 치료하는 환자의 경우는 어떨까? 의료진들에게 지난 3개월간 의료 과실을 일으킬 뻔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 그 결과 인턴의 61%가, 레지던트의 41%가 그렇다고 답했지. 실제로 하루에 5시간 미만 숙면을 취한 의료진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한 의료진보다 의료 과실을 일으킬 확률이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 결국 우리는 이런 결과에서 의료진들이 휴식을 덜 취하면 덜 취할수록 의료 과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자, 그렇다면 소방 공무원들 또한 의료진들과 같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소방 공무원들 중 20%는 지난 일주일간 우울 증상을 경험했고, 약 45%는 불면증 및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고 시달렸어. 또한 과반수 이상의 소방 공무원들이 전신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지. 사실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위험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들의 질병이 오직 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만 달려있지는 않아. 만약에 업무 과정 중에 일반인에게 얻어맞았거나 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그런 것 또한 모두 이 소방 공무원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결국 이런 소방 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곧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 사실 이 의료진이나 소방 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이제 치료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과연 정작 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 줄까? 우리들은 이 의료진이나 소방 공무원들 같은 사람들을 때로는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왜냐면은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이기도 해. 왜냐면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대해줘야 한다는 거야. 이들 천사라고 부르면서 위험한 노동 환경이 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 혹시 이 손짓이 뭔지 알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어, 나는. 이 손짓은 그런 의료진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야. 그런데 사실 나는 이 손짓을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노동자들, 그런 모든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 안녕.